자, 권순우 팀장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프로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저 어제 하루 자리를 비웠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자리 비우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달러당 원화가 1,430원 찍고 네. 주가 지수도 속절없이 떨어지는데 정말 아까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처럼 2020년 3월에는 날카롭게 찔린 느낌이었는데 지금 뭔가 묵직하게 맞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날카롭게 찔린 거는 좀 이제 잘 꼬매면은 좀 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묵직하게 맞은 거는 이게 내상을 입죠. 골병 드는 느낌이 좀 있어서 좀 괜시리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럼 미국은 달러가 강해서 좋기만 한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에서 나온 보도들이에요. 오히려 달러와 강세가 미국 자산에도 위기 상황을 좀 불러오고 그렇죠.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2년 국가채무 위기, 2000년 기술주 거품 붕괴와 같이 사건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달러 강세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19% 상승했고 증시는 23%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치솟는 달러 때문에 미국 기업의 글로벌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투입 비용 급등 요인 외에도 달러 강세가 S&P 500의 수익을 최소한 10% 이상 저감시킬 거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 상승할 때마다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0.5%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하면 뭐 미국은 다 좋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기업들도 지금 증시에서 뭔가 실적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달러가 강하다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입을 할 때는 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같은 수익 전망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우려를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시장 컨센서스가 지금 달러가 강한 것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앞으로 더 내려올 거다라는 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자산이고 뭐고가 아니라 현금으로 다들 몰려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전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거의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된다 그러면은 미국 내에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업체라든지 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매출을 하고 있는 크로거, 대본에너지, 티모바일 같이 외로 거래하는 데는 달러 강세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사실 없으니까. 구글이라든지 뭐 페북이라 이런 것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좀 피하라는 종목이 지금 말씀해주신 넷플릭스, 알파벳, 3M, 오티스 이런 회사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환율 문제가 생긴 데는 파운드인데요. 영국. 예, 지금 파운드 차트 어제 거 가지고 왔는데 네. 이게 어제 파운드가 달러 대비 5% 떨어지면서 1.0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5% 하루에 예, 코스닥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파운드가. 예. 그리고 이게 이전 최저치가 1985년에 플라자 합의했을 때 그때예요. 야, 그때 저때 수직 낙하한 게 저때군요. 예, 딱 요게 85년도 아니고 어제 겁니다. 어제 어제 하루에.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중간에 이거 미국 영국에서 좀 큰일 났다. 영란은행이 그냥 갑자기 소집해가지고 금리 인상하는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만큼 반등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툭 떨어지니까 영란은행이 지금 회의 열어가지고 금리 바로 인상한대. 우리 11월까지 안 기다리고 바로 올린대. 그리고 그 규모가 1.5% 포인트로 올린대. 그러니까 150bp예요. 금리를. 예. 예.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올린대라고 소식이 나오니까 1.0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아니래더라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영국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지금 네. 경제가 좀 안 좋으니까 기업들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감세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성장을 좀 유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야 큰일 났다. 세금 못 걷으면 국가 부채가 더 급증하게 될 거고 물가 상승이 더 심각하게 될 거다라고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5년 만기 구체 금리가 4.6%까지 올랐고요. 그리고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번에 긴급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으니 11월에는 기준금리가 2.25%에서 3.75%로 1.5%포인트 한 번에 올리고 내년에 6% 넘어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빅 울트라 스텝 뭐 그런 식으로 100bp를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150bp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뭐 기업들은 약간 기업들은 꽤 이제 힘들 것 같긴 한데 물가는 좀 이게 하락 요인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효과 있죠. 수입 물가 좀 낮아지는. 그렇죠. 수입 물가 낮아지고 기업들 활동이 좀 위축되고 뭐 이러면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제일 급한 건 일단 꺾인다. 제일 급한 게 인플레라고 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인플레는 좀 그래도 좀 안정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 네. 요인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을 보면은 수입 물가로 인한 거는 유가 같은 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잡힌 측면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게 뭐냐라 그러면은 서비스 물가, 뭐 집값 아니면 임금. 인건비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강달러로 그 물가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오히려 이거는 이게 그 달러 강세로 인한 건 어느 정도 좀 잡혔는데 그 부분이 좀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퍼지고 있어서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물가가 네, 네. 잡히긴 잡혔어요.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속도가 느리다는 그렇죠. 거고 이거를 잡기에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빨리 내려올 거다라고 기대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강달러도 뭐든 적당히 해야죠. 지금 너무 맞아요. 강하니까 그게 이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미국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자, 두 번째 가죠. 예, 그 하나가 대우조선 인수한다는 얘기인데요. 2조 원 들여서 인수를 한대요. 어제 네. 이제 제일 큰 뉴스였죠. 예, 네. 어제 꽤 큰 뉴스였는데 생각보다 대우조선 매각이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2조 원이라 그러면 하나가 대우조선 주식을 2조 원 주고 사서 인수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런 방식 아니고요. 그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한화가 사서 인수하는 게 아니고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대로 가지고 있고 유상증자를 2조 원 규모로 해서 신주를 한화가 가져가는 거기다 방식입니다. 태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대우조선에다가 2조라는 뉴머니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그룹은 앞으로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서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네. 그럼 주식 수가 거의 더블이 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지분은 현재 55.7%인데 28.2%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시장 반응은 대우조선은 어제 13%가 올랐고요. 네. 지금 한번 보시면 완전히 반대로 갔어요. 한화는 빠지고.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정도를 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이게 그 스토킹홀스 방식이라는 걸 이번에도 사용을 했는데 네. 한화라는 사람을 유력하게 두고 딴 사람이 이거보다 더 제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으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새 법원이나 산업은행 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이 다른 후보자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하나 적어도 외국에는 없을 거고. 외국한테는 안 될 겁니다. 네. 그 방산 문제가 방사이고 있어가지고. 또 뭐. 그렇다고 제 조선사들은 경쟁 당국 심사 때문에 좀 안 될 거고. 현대중공이 그래서 못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열사 간 시너지 그리고 일단 대우조선이 그렇게 매력적인 매물이 아닙니다. 경쟁 상황 등을 좀 고려를 하게 되면은 네. 과거에 빅3라고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현대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고 그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은 좀 많이 중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은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새 주인이 좀 필요한 근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 뭐 살려다가 그 뭐 계약금 몰수당하고 뭐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몰지당한 것도 다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받아냈어요? 네, 소송해서 받아냈는데 3천억인가 뭐.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산업은행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이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 해결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좀 유의미한 것 예.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금 조달 때문에 떨어진 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그 대우조선 주가가 오른 것도 뭐 주인 찾기를 성공했으니까 오른 걸 알겠어요. 근데 대우조선의 시가총액이 2조 6천억이거든요. 시총이 예. 근데 여기다가 증자 2조 원 넣으면 지분이서 거의 한 반토막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는 주식 가치가 예를 들어서 뭐 EPS라든지 뭐 BPS라든지 이런 게 거의 반토막이 날 건데 네. 현재 주식 가진 분들의 주가가 13%가 오르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어제는 뉴스가 그냥 빵 하고 나왔으니까 와 누가 산대.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좀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좀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은 근데 그 기존에 있는 주식 구주의 가치는 거의 한 반토막이 날 건데 총 주식 수가 한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정 대표님 어떠십니까 이런 글쎄 뭐 상황? 저야 뭐 유상증자에 또 일종의 예전에 한 피해를 좀 봤던 사람 아니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네, 트라우마죠. 예. 근데 이제 아마 또 본 가격을 찾으러 결국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야, 어제 같은 날 네. 10%는 사실 평상시에 상한가죠. 그쵸. 어제 같이 어제 같은 날 10% 는 폭락장에서 네. 평상시에 상한가 같은 분위기야. 네, 저 무거운 주식이 그죠. 그리고 하나랑 대우조선 이게 합쳐지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할 때 그 우리나라는 원래 방산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 근데 그나마 이제 사업 재편해 갖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이제 방산주로 분류를 해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어제 그 한화 쪽에서 내준 자료인데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하게 돼 있긴 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우주 방산 해상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방산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하게 됐다. 이게 뭐 대우조선해양이 좀 잠수함도 만들고 뭐 군함 만들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 한화 시스템이 그 함정 있잖아요. 해군 네. 함정의 전투 체계, 함정의 두뇌 같은 역할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 한화 시스템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화 시스템에 해양 첨단 시스템을 넣고 대우조선이 배를 만들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자유운항 선박 뭐 이런 것들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그룹의 방산 포트폴리오가 강화되는 거는 명백하게 맞는 것 어쨌든 같아요. 하나그룹이 요즘 좀 그 아주 진취적인 뭐 진취적인 표현이 좀 그럴 거예요. 좀 적극적인 M&A라든지 사업구조 재편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어설프게 안 하고 이게 방산 포트폴리오 이게 대우조선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방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만 따로 떼면 누가 사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어쨌든 한화 입장에서는 지금 뭐 LNG선이나 이런 거 수주 많이 있고 거기다 방산까지 더해진다면은 네. 이런저런 시너지는 기대할 수 있을 그러니까 것 하나는 같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방산인데 하여튼 방산은 이제 가져오면서 같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한화 방산 시너지 때문에 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요? 예. 지금 워낙 수주 좋은 데다가 예전에 비해서 반 가격도 안 되던데 지난번에 그전에 6조였어요. 6조였는데 지금 2조? 예. 2조 넣고 대주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런 부분. 빚이 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여기. 근데 그것도 이제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빚이 대부분이거든요. 딴 사람들은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빌려준 건데 그거 채무조정 관련한 얘기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표면적으로야 사실 방산이 워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대표 기업이니까 육해공 그 명분이 예? 예. 예, 시장에는 전달이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조선업 그 자체에 대한 뷰가 안 좋으면 저거 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맞아요. 예.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분이나 매출이라는 게 뭐 미미하죠. 미미하거든요. 예. 갑자기 뭐 해외에서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먹었다고 군함이나 뭐 잠수함 막 주문 나옵니까? 그렇지 않거든. 근데 자, 이 예. 기본적으로 수주 깔아놓은 게 뭐 몇십조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걸 하더라도 보는 거죠. 몇 년 동안은 이제 사업을 안정화시킬 정도의 일감은 있습니다. 미래 캐시플로우가 있다는 거죠. 예. 예. 세 번째 뉴스요. 그 아무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장인데 가장 멀리 있는 숫자 하나가 좀 잘 나온 게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인데 기대치가 올라가면은 나중에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 동향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지금 숫자 잠깐 보시면은 이게 그 7월 달에 4.7%로 제일 높았고요. 이게 2달 연속 약간 떨어지는 모습들 좀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이 4.2예요. 예. 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은 정말 물가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섭거든요. 그랬는데 이거 숫자가 조금 잘 나온 게 그나마라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147로 한 달 사이에 2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이게 뭐 100에 비하면 147은 워낙 높긴 해요. 그 금리 수준이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포인트 정도 좀 떨어진 거는 좀 그래도 심리가 소비자들의 심리가 조금 개선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8월에 76이었는데 67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100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네. 100을 기준으로 보는데 67이면은 두 달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이거는 네. 1년 뒤에 집값 하락을 전망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지표예요. 100이 되면은 똔똔이고 지금 67이니까 1년 후 집값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도 그 9월에 소비자 심리 지수는 91.4로 8월보다 2.6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여전히 100 이하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물가도 그렇고 뭐 자기 자산 사정도 그렇고 경기 전망에 대한 심리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나마 지금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전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전월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관측하기가 어려운데 일단 금리 상승의 원인이 물가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양새라는 건 맞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느리고 물가를 잡는 데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게 네. 맞으면서 우리의 이제 심리 지수 같은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참 선행 지수 우리가 기대하는 선행 지수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나마 좀 위안으로 네.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소비자 심리 지수 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에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인플레에도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렇죠. 마음이 급해지면. 네. 예. 근데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물어보는 거는 이게 설문조사랑 그 결과가 관련이 있나요?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아 이게 네.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도 물가 지수는 실제 물가를 계산해서 하는 거고 네. 물가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이제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잖아요. 금리가 아 예.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느끼면은 아무래도 소비줄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시장의 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또 지표로 또 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호간에 쿠션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게 심리 지수가 약간 선행하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를 꾸준하게 하는 거는 그렇게 영향을 좀 주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도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